12일 로스토프네의 재정은 2년 동안이나 시골에서 살림을 했는데도 조금도 호전되지 않았다. 니콜라이 로스토프가 자기의 결심을 굳게 하고 비교적 돈을 쓰지 않도록 하면서 벽지의 연대에서 쓸쓸하게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토라드 노예 마을에서의 생활 상태는 여전했으며 특히 미치니까가 일을 서투르게 처리하였기 때문에 빚은 해마다 걷잡을 수 없이 늘기만 할 뿐이었다. 노 백작에게 가장 정확한 그리고 유일한 원조는 근무였으므로 그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베츠르부르크로 나왔다. 그것은 일자리를 찾는 동시에 그의 말에 의하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딸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였다. 로스토프네가 베츠르부르크로 올라온 뒤 얼마 안 되어 베르그가 베라에게 청혼했다. 그리고 그의 청혼은 받아들여졌다. 모스크바에서의 로스토프네는 자기들이 어떤 계급에 속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있지도 않았고 생각한 적도 없었지만 아무튼 상류 사회에 속하고 있었는데 베츠르부르크에 있어서의 그들의 교제 사회는 뒤죽박죽이어서 뚜렷하지가 않았다. 베츠르부르크에서는 그들은 시골뜨기 취급을 당했고 그들이 모스크바에 있을 무렵 상대방의 신분 같은 것을 가리지 않고 차별 없이 대접해 주었던 그 사람들까지도 여기서는 그들을 상대하려고 하지 않았다. 로스토프네는 베츠르부르크에 와서도 모스크바 때와 마찬가지로 손님 접대를 좋아한 탓으로 이곳의 만찬 자리에는 실로 온갖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이를테면 오토라드 노예 마을의 이웃인 부유하지 못한 늙은 지주와 그 딸들, 여관인 베론스카야, 비에르 베주호프, 그리고 시골 우체국장의 아들로서 베츠르부르크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나이 등이었다. 베츠르부르크의 로스토프네에서 곧 한 집안 식구처럼 된 것은 남자들 가운데에서는 비에르, 노백작이 거리에서 만나 그대로 집으로 끌고 왔다. 그리고 보리스와 베르그 등등이었다. 베르그는 매일같이 로스토프네에 붙어 살며 구혼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젊은 사나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세심한 주의를 백작대의 맏딸인 베라에게 쏟은 것이었다. 베르그가 아우스테르리츠 전투에서 다친 오른손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고 전혀 아무 필요도 없는 군도를 왼손으로 꽉 쥐고 있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가 이 사건을 이야기할 때에는 너무나 끈기 있고 뜻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누구나 이 행위의 정당함과 가치를 믿고 말았다. 그래서 베르그는 이 전투에 대해서 2개의 포상을 받았다. 핀란드 전쟁에서도 역시 베르그는 교묘하게 남의 눈에 띄게 하는 일에 성공했다. 총사령관 옆에 서 있던 부관이 전사했을 때 그는 유탄의 파편을 주워 장군한테로 가지고 갔다. 그리고 아우스테르리츠 전투 뒤와 마찬가지로 그는 오랫동안 집요하게 이 사건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여 모두들이 그 올바름을 믿을 때까지 그치지 않았다. 그리하여 핀란드 전쟁 때도 베르그는 2개의 상을 받았다. 1809년 그는 많은 훈장을 가진 근위대의가 되어
베제르부르크에서 특별히 유리한 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베르그의 용기와 재능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빈정대는 듯한 미소를 보이는 회의파가 몇 사람 있긴 하였지만 베르그가 성실하고 용감한 장교이며 상관의 신망도 두텁고 앞날의 출세의 길이 기다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는 확고한 지위까지 차지하고 있는 훌륭한 청년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4년 전에 모스크바에 있는 어느 극장의 아래층 좌석에서 동료인 독일인을 만났을 때 베르그는 이 친구에게 베라 로스토바를 가리키면서 저 여자는 내 아내가 될 사람냐? 라고 독일어로 말했다. 이 순간부터 그는 베라와 결혼할 것을 결심했던 것이다. 이번에 로스토프네가 베제르부르크로 왔을 때 로스토프네와 자기의 위치를 비교해보고 그는 드디어 시기가 왔다고 생각했으므로 청혼한 것이다. 베르그의 청혼은 처음엔 그로서는 유쾌하지 않은 주저의 태도로 받아들여졌다. 즉 정체 모를 리보니아 귀족의 아들이 로스토프 백작 영양에게 청혼을 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베르그의 특성은 지극히 순박하고 선량한 이기주의였으므로 마침내 로스토프 내의 사람들도 본인이 이것은 좋은 일이다, 오히려 사뭇 좋은 일이라고 저토록 굳게 확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반드시 잘 될 것이라고 저도 모르게 생각하게 되었다. 게다가 로스토프 내의 재정은 엉망진창이었다. 그것을 베르그로서도 모를 리가 없었다. 그러나 가장 큰 원인은 베라가 벌써 25이나 된 데다가 여러 사교계에서도 얼굴을 내밀고 있고 용모도 머리도 의심할 것 없이 뛰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누구 하나 청혼하는 자가 없었다는 사실이었다. 이리하여 마침내 성낙이 주어진 것이다. 자, 보게 하고 베르그는 자기 동료 한 사람한테 말했다. 그는 이 사나이를 친구라고 부르고 있었으나 그것은 그저 누구나 다른 사람이 친구를 가지고 있으니까 라는 정도의 이유에 지나지 않았다. 여보게, 나는 이 일에 대해서 무척 생각했지. 만약 내가 곰곰이 생각지 않았다든가 혹은 무슨 잘못된 일이라도 있다면 절대로 결혼 같은 것은 하지 않아.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와는 정반대로 내 양친의 생활도 보장되어 있거든. 나는 양친을 위해서 오스트제이스키 지방에다 지대를 받을 수 있는 땅을 사들였어. 그러니까 나는 베제르부르크에서 나의 봉급과 그녀의 재산과 그리고 내 금년으로 생활해 나가면 되네. 훌륭한 생활을 할 수 있단 말일세. 나는 돈을 보고 결혼한다든지 하진 않아. 그런 것은 비열한 짓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 그러나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의 것을,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의 것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필요해. 나한테는 건물하는 것이 있고 그녀에게는 연고와 조그마하지만 재산이 있어. 이것은 요즘 세상에선 아주 뜻이 있는 일이거든. 그렇지 않나? 그러나 뭐니 해도 첫째, 베라는 아름답고 훌륭한 교수야.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있어. 베르그는 얼굴을 붉히고 빙그레 웃었다. 그리고 나도 그녀를 사랑하고 있어. 왜냐하면 그녀는 분별이 있는 아주 좋은 성격이기 때문이야. 그녀에게는 또 하나 동생이 있지만
똑같은 가정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전혀 딴판이야. 불쾌한 성격이고 그 지성이라는 게 전혀 없어. 말하자면 말이야. 응 알겠나. 요컨대 불쾌한 존재야. 그러나 내 신부가 될 그녀는 아니 우리 집에 한번 놀러와 주게 하고 베르그는 계속했다. 그는 식사라도 같이 하세 하고 말하려 했으나 다시 고쳐 생각하고 차라도 마시러 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불쑥 담배 연기를 혀로 밀어내어 그의 행복에 대한 공상을 몽땅 상징하는 듯이 조그마한 둥근 고리를 품어냈다. 처음 베르그의 청혼에 의해서 불러일으켜졌던 망설임에 이어 이러한 경우에 언제나 볼 수 있는 쾌활하고 즐거운 공기가 온 집안에 가득 찼다. 그러나 그 즐거움은 진심에서 우러난 것이 아니라 그저 표면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다. 이 혼담에 대한 집안 사람들의 기분 속에는 방황과 수치의 빛이 엿보였다. 그들은 자기네가 그다지 베라를 사랑하지 않고 이번에도 마치 성가신 것을 떼어버리기라도 하는 것처럼 되었으므로 어쩐지 몹시 쑥스러웠다. 누구보다 가장 당황한 것은 노백작이었다. 그는 아마 그 당황의 원인을 지적할 수는 없었겠지만 실은 그 원인은 그의 경제적 사정이었다. 자기에게 얼마만한 재산이 있고 빚은 얼마나 되는지 또 베라의 지참금으로서 얼마나 줄 수가 있는지 그는 전혀 몰랐다. 딸들이 태어났을 때 한 사람 앞에 300명씩의 농부가 지참금으로 할당되어 있었다. 그러나 가지고 있던 그러한 마을들 중 하나는 팔아버렸고 하나는 저당에 잡혀 있는데 그것도 기한이 넘어버렸으므로 내놓지 않으면 안 되었다. 따라서 소유지를 나누어 준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런가 하면 돈도 없었다. 베르그와의 약혼이 이루어진 지 벌써 한 달 남짓되어 이제는 결혼까지 불과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나 백작은 아직 집참금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않았고 부인과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었다. 베라에게 라자니의 소유지를 나누어 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숲을 팔 것인지 또는 어음으로 돈을 빌을 것인지 백작은 이것저것 생각했다. 결혼을 며칠 앞두고 베르그는 어느 날 아침 백작의 서재로 들어갔다. 그리고 유쾌한 미소를 지으며 미래의 장인을 향해 베라의 몫으로서 무엇이 주어질 것인지 알려줄 수 없느냐고 은근히 부탁했다. 오래전부터 얘기하고 있던 이 질문을 받자 백작은 완전히 당황하여 맨 처음에 머리에 떠오른 것을 아무런 생각도 없이 말해버렸다. 고맙네. 여러 가지로 걱정해 주어서 고맙네. 틀림없이 자네가 만족할 수 있도록 해 주겠네. 그리고 그는 베르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이야기를 끝내려고 일어섰다. 그러나 베르그는 유쾌한 미소를 띠면서도 만약 베라의 지참으로 무엇을 받게 될지 정확히 알 수 없고 또 그 일부분만이라도 미리 받지 못하게 된다면 자기는 부득이 이 혼담을 물리칠 수밖에 없노라는 뜻을 표명했다. 왜냐하면 말입니다. 백작. 아내를 부양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정한 재산도 없이 지금 결혼을 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참으로 비열한 행위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이야기는 백작이 너그러운 도량을 보이고 싶은 것과 게다가 또 새로운 부탁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음으로 8만 루블리 주겠다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 베르그는 온화한 미소를 띠고 백작의 어깨에다 키스했다. 그리고 대단히 고맙기는 하지만 현금으로 3만 루블리를 받지 않고는 도저히 지금 새 살림을 차릴 수 없다고 말했다. 못하면 2만 루블리도 괜찮습니다, 백작. 하고 그는 덧붙였다. 그러면 어음은 다만 6만 루블리가 됩니다. 알았네, 알았네, 좋아. 하고 백작은 다급하게 말했다. 그럼 여보게 안 됐네만 2만 루블리는 현금으로 주지. 그리고 어음은 그것과 별도로 8만 루블리로 해서 주겠네. 그렇지, 그렇게 하지. 자, 그럼 키스나 해주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